안녕하세요. 배우며 산다를 모토로 살면서 제가 미디어를 통해 얻고 느낀 바를 공유하고 있는 임수연 저널리스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영상에서는 K 콘텐츠가 한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잘 됐었던 이유, 그리고 최근 들어 약간 시들시들해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취재했고 전문성을 쌓은 분야가 영화 산업이었거든요. 요즘 영화 산업이 어렵다. 하향세다. 좋은 영화가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거고 그래서 어려워진 거다. 이런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영화 산업에 대해서도 따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저는 한국 영화든 드라마든 예능 프로그램이든 전반적인 수준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는 해외 작품들은 그쪽에서 이미 잘 됐다, 잘 만들었다고 검증된 것들이 수입된 다음에 보는 거잖아요. 필터링을 한번 거친 거죠. 제가 종종 일 때문에 해외에서는 잘 됐는데 한국 개봉은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은 영화, 내지는 뭐 수입이 안 된 영화들을 볼 때가 있는데요. 아주 솔직히 표현하면 와, 이런 게 잘 됐다고 싶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일종의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일 때문에 아주 많은 콘텐츠를 보다 보면 '아, 한국이 평균적으로 잘 만드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가성비가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를테면 제작비 200억, 300억 정도 들이고도 해외에서 1,000억, 2,000억 갖고 만드는 작품만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5년 전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을 받았을 때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남긴 수상 소감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모든 영화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솔직한 의견을 전해줬던 한국 관객들에게 감사하다. 덕분에 우리가 안주하지 않을 수 있었고 감독과 창작자들이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 한국 관객 여러분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인들의 안목이 까다로워서 영화 산업이 발전했다는 말이죠. 전 이거야말로 K 콘텐츠 산업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소비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극장 영화는 티켓값이 아깝지 않을 만큼 잘 만들면서 평론가들만 좋아하는 예술 영화 같지 않은 그런 대중성을 담보해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오락성에 치중하면 넷플릭스에 풀릴 때 보면 족한 작품이 됩니다. 스토리에 치명적인 구멍이 있으면 아무리 미장센이 훌륭해도 어떤 일종의 밈이 되어 조롱받을 수 있고, 모든 배우가 연기를 잘해야 합니다. 준수한 결과물을 내놓아도 감독의 전작보다 나은지, 주연 배우의 캐릭터가 전작을 떠올리게 하지는 않는지, 너무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이지는 않은지 가능한 모든 측면을 뜯어봅니다. 성수기 화제작의 경우 스크린 독과점으로 작은 영화의 기회를 뺏지는 않았는지, 언론백을 시사회가 끝나고 나면 뭐 평론가 반응은 어땠는지, 개봉 당일 오전 CGV 에그지수는 어떤지 실시간으로 이슈가 전달됩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관객을 상대하는 한국 영화 산업에 몸담은 사람들이 맷집을 키우고 진화를 거듭한 결과 장르 영화가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과 오스카 작품상을 모두 받고 한국에서만 1,000만 관객을 동원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해외에서는 칸 국제영화제 주요 부문상을 받는 작품이 자국에서 기생충만큼 흥행하는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극장 산업만 그럴까요? 한국 드라마, 웹툰, 예능 프로그램, 케이팝 등 콘텐츠 산업의 종사자라면 모두 소비자의 엄격한 기준에 맞추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케이팝 아이돌은 어린 나이 연습생으로 입사해서 외모, 노래, 춤, 인성 등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평가된 인재가 되기 위해 몇 년 동안 고강도 트레이닝을 받죠.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산업 분위기가 과연 이상적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한국 시장의 압박적인 분위기가 영화, 드라마, 예능, 웹소설, 웹툰, 게임, 케이팝 등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발판이 됐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K 드라마가 원래 아시아 시장에서는 쭉 강세였는데 이게 서구권까지 영향력이 커졌던 이유가 사실 코로나랑 맞물려 있습니다. 그때 전 세계적으로 다 셧다운 들어가고 촬영 멈추고 했는데 또 열심히 사는 한국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지침 지키면서 계속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한국 콘텐츠는 코로나에도 계속 나올 수 있었어요. 스위트홈 시즌 1이 2020년 크리스마스에 공개됐는데
그때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대작을 넷플릭스를 통해 이렇게 공개할 수 있을 정도로 납품이 가능했던 나라가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침가하던 전 세계인들이 그래서 집에서 다 스위트홈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케이팝 시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들 집에만 있고 유튜브만 보던 시절에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은 산업 중에 하나가 케이팝이었거든요. 실제로 전성기였어요, 그때가. 여긴 콘텐츠로 승부 보는 산업이고 굉장히 볼 게 많고 아무래도 떡밥이 마르지 않으니까 팬덤이 계속 더 커졌던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잘 됐었는데 왜 요즘은 시들시들해졌다는 이야기를 듣는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하겠죠. 제가 체감하기로는 한창 한국 콘텐츠로 주목하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살짝 트렌드가 지난 것 같아요. 해외 기준으로 봤을 때요. 먼저 코로나가 끝나면서 다른 즐길 거리가 많아졌죠. K 콘텐츠 소비층이랑 그 팬덤은 사실 온라인 중심으로 열성적으로 활동하잖아요.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즐길 게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화력이 죽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팝 산업에 대해 이거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좀 덧붙이자면 케이팝이 한창 원래 강세였던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화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를 생각했을 때 저는 매체에서 K 콘텐츠의 의미를 좀 부여를 해준 덕분에 '뭔데, 뭔데?' 하면서 덩달아서 찾아보게 만드는 분위기가 어 확실히 작용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요인 중 하나가 케이팝 특유의 팬 문화였습니다. 뭐 가수가 컴백을 한다고 뭐 누구의 생일이라고 아니면 뭐 어디서 1 위를 했다고 트위터 해시태그 총공이라고 하죠. 그런 걸 뭐 한다거나 라디오에서 뭐 누구 노래를 틀어 달라고 집단적으로 신청을 한다거나 그런 이렇게 온라인에서 보여지는 팬 문화가 이 서구권에서 보기엔 좀 신기하고 처음 보는 거였던 거예요. '어 뭐지? 어떻게 이렇게 열성적인 팬덤이 나올 수 있지?' 하면서 그 가수도 주목하게 되고 또 한창 다양성 이슈로 뭐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같은 영화가 주목받고 뭐 흥행하던 그런 시기와도 맞물리면서 언론 매체가 이 케이팝이라는 산업을 좀 더 주목하고 이슈 몰이를 해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말하는 이런 이유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일부분 작용했다. 제가 음악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아 음악 듣기 좋다." 하는 거 말고는 별로 말을 얹을 게 없어요. 그쪽 이야기는 좀 더 전문가인 분들의 말을 참고하시고 그 밖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측면도 있었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언론 매체에서 보기에 새로운 뉴스가 아니죠. 이제 다 아니까. 사실 다시 한번 붐을 타기 위해서는 의미 부여할 수 있는 뭐 새로운 근거와 이슈가 필요한데 그게 뭔지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알면 제가 그쪽 산업에서 전략가로 활동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 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원래 케이팝을 많이 소비했던 아시아 국가에서 이제 그들도 이제 케이팝을 분석하고 공부하면서 자기네들식으로 소화한 자국 아이돌 그룹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은 자국 가수를 좋아하는 거죠. 그렇게 파이를 갈라먹게 된 것도 최근 약간 '케이팝 산업이 지고 있다. 좀 시들시들해졌다.'라는 고들 하는 그 요인 중에 하나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영화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긴 역으로 코로나 이후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핑계 대지 말라." 하면서 많이들 하는 이야기가 있죠. 예전에는 싸게 싸게 에어컨 바람 쐬면서 적당히 놀 수 있는 곳이 극장이었는데 지금은 티켓값이 너무 올라갔다. 몇 달 지나면 OTT에 다 풀리니까 그거 기다리면 된다. 사람들이 유튜브 쇼츠에 너무 길들여져서 영화처럼 긴 걸 못 본다. 한국 영화는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고 맨날 나오는 배우들만 나와서 사람들이 흥미를 갖지 않게 됐다. 그래서 그 정도 티켓값을 지불하고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는다. 잘 만들면 관객들이 알아서 보러 올 텐데 잘 만들지를 못한다. 영화 말고도 야구를 본다든지 뮤지컬을 본다든지 다른 선택지가 너무 많다. 네,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근데 잘 만들면 관객이 알아서 든다는 말은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만하면 준수하게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관객이 안 들었지?' 싶은 영화들도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정확히는 분명한 포인트나 매력이 있어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만들면은 그중 한 가지 가능성이 될 수는 있겠죠. 아니면 뭐 이 영화 관련해서 온라인 상에서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 같은 곳에서 어떤 밈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걸 이해하고 또래 집단에서 같이 떠들기 위해서는 '그 영화를 봐야만 한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사람들이 극장을 가요. 그렇게 뭐 잘 만든 영화가 아닌 것 같은데도 봐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 영화계도 바이럴 마케팅이 너무 중요해졌다는 말이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문화 산업은 회복기에 접어들었는데 영화 산업은 유독 더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영화 산업의 특수성 때문인 것 같거든요. 영화는 기획부터 실제 개봉까지 한 5년은 잡아야 하는데 흥행 판가름은 1주 만에 됩니다. 사실 이게 엄청난 도박이죠. 영화 산업은 코로나 직전이 최고 전성기였거든요. 2019년. 이때 천만 영화가 1년에 4편이 나왔고 관객 수 2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2019년 한국 영화 흥행 스코어 상위 10편을 보면 이래요. 극한 직업, 기생충, 엑시트, 백두산. 여기까지는 모두 관객 수 800만 이상을 동원했습니다. 그 다음이 봉오동 전투, 나쁜 녀석들 더 무비. 여기가 400만대. 82년생 김지영, 돈, 악인전, 가장 보통의 연애. 이때만 해도 영화는 잘만 되면 이제 극한 직업처럼 1500%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산업이었거든요. 그리고 백두산이 평단 반응도 안 좋고 대중 반응도 안 좋았는데 관객 수 800만을 돌파했습니다. 캐스팅이 이병헌, 하정우, 마동석 이런 스타 배우들이 출연하고 블록버스터 영화로서 규모가 어느 정도 크면 뭐 흥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시장에서 줬던 시그널에 따라 기획한 영화들을 우리가 작년, 지지난해 극장에서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막상 개봉했을 때 관객들 반응이 이랬었죠. 어떻게 이런 기획이 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이렇게 개연성이 떨어지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했다고? 기획하고 만들 땐 몰랐겠죠. 코로나가 올 거라고. 뭐 OTT나 유튜브나 뭐 하다못해 프로야구가 경쟁자가 될 거라고 뭐 또 콘텐츠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뭐 사람들 취향도 유행도 확확 바뀔 거라고 그때는 아마 예상하지 못했겠죠. 제가 기획부터 실제 개봉까지 5년 정도라고 표현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개봉이 밀렸었던 영화들도 있죠. 그렇게 되면 또 사람들 유행이 휙휙 바뀌는 만큼 더 트렌드 면에서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는 코로나 이전에 시장으로부터 받았던 신호를 너무 좀 편하게 해석하고 안일하게 기획하고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무런 이야기만 할 순 없겠죠. 전 그래도 지난 몇 년간 이 시장이 신선한 기획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 관객층이 있다라는 신호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아트하우스 영화들이 갑자기 뭐 20만, 30만, 40만 찍는다거나 상업영화 쪽에서는 작년에 핸섬 가이즈가 입소문 타고 잘 됐죠. 또 파묘가 1000만 넘은 것도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이런 시그널들을 정확히 분석한 작품들이 앞으로 기획되고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부터 개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감안해서 그러면 뭐 어떤 배우가 나와야 되고 어떤 장르가 잘 되고 이런 일종의 흥행 공식을 찾으려고 하면은 그 전략은 절대 안 통할 것 같거든요. 새롭게 개척한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봅니다. 다음 영상은 드디어 제가 폭탄 같은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PC라고 많이들 줄여서 말하는 정치적 공정성 이슈를 다뤄보려고 해요. 미디어 산업에서 이런 흐름이 생긴 배경과 거기에서 파생되는 사이버 불링이나 뭐 온라인상의 반감 같은 것들, 그리고 제가 특히 한류드 거대 기업들에게 느끼는 아쉬운 지점들을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